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는 오늘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데요.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고 대신 5일 격리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빼고는 모두 권고로 바뀝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간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특히 의료진은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항상 방역법과 함께하며 최전선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 반가운 일인데요. 다만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니까요. 모든 경계심을 허물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토레스를 꼭 사야 하는 이유가 있어? 우선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에 일시불 구매 시 소모품 지원도 5년. 말만 하면 실시간 내비게이션은 물론 다양한 차량 제어까지 되는 인포콘을 5년 무상 지원해준대. 실시간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연결 안 해도? 그럼 개별 소비세도 차량 유지비도 절약할 수 있는 5월 바로 토레스 계약하러 가자.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증한 벤츠는 다릅니다. 198가지 품질 테스트,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1년 무상 AS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 중고차니까. 변함없는 클래스에 대한 믿음. 지금 전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짚어보는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15년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의 심상훈 단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자,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김재원 최고가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 당원권 정지 3개월 각각 받았습니다. 자, 이 징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일정 부분 이제 그 어떤 설화로 인한 리스크를 좀 해소하고 가자라고 하는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 1년 징계 같은 경우에는 총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의도가 사실 보이고,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봉쇄하지는 않고 한 3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은 나름의 소득이겠습니다만은, 선출된 최고위원들에게 이런 식의 어떤 윤리위까지 나서가지고 발언을 이유로 해서 징계까지 하고, 또 심지어 한 명은 임기를 거의 2달 정도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퇴까지 하도록 이렇게 온 것 자체가 저는 참 지도부의 어떤 참 전국 주도권을 놓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굉장히 씁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가 3개월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이걸 다 잊어버리시진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나중에 공천 시즌이 되게 되면은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더 구체적으로는
컷오프를 할 것이냐, 경선 기회는 부여할 것이냐를 가지고 또다시 논란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어찌 보면 미봉책이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 이제 당원권 정지 1년, 다음에 이제 공천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국힘의 네. 공천을. 김재원 최고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봐가지고는 가처분 신청은 안 할 걸로 보이고요. 안 할 걸로. 일단은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인 지지층을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 이렇게 가처분 소송 내고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예.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노림수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뭐 계속해서 안 갈 수도 있다. 아하. 뭔가 당의 지도부의 어떤 상황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게 또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다시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이게 어떤 상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 뭐 무소속 출마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조용히 좀 피해자 좀 이 느낌으로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아마 복합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태용호 최고인데, 자, 이건 뭐 밝혀지지는 않습니다만은 합리적 추정을 좀 해보자면, 지금 네. 그동안에 이제 태용호 설화 이후에 계속해서 굉장히 그 태도라든지 언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태 최고위원이. 자, 네. 그 뒤에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이진복 수석과의 그 녹취록, 그 공천권 그 진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진실이 뭔가 있지 않을까. 이걸 오히려 태영호 최고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징계가 이렇게 났다. 그래서 다음에 출마할 수 있을 정도의 징계가 났다. 그래서 다음에 또 공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자,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심에 대해서. 내막이야 뭐 또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일정 부분 이 어떤 뭔가 그 징계 수위를 가지고 좀 협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국민들의 의구심은 있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예. 최고위원 사퇴를 이유로 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비해서 많이 좀 봐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거는 공천 시즌에 있어서의 판단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준다거나 어떤 그런 식의 액션이 있게 되면은 결국 이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제대로 이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은 그때 가가지고 결국에는 공천을 주지 않는 판단을 해야 이런 논란이 좀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예. 또 그때 만약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태영호 의원이 정말로 뭔가를 쥐고 있다 어떤 패를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태영호 의원도 참지 않겠죠. 본인의 공천이 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조금 지켜보면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신 거고,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는데, 이 네. 녹취록에 대해서 이거 진상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태 의원이나 이진복 수석이나 당사자들이 부인한다고 이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공천권에 대한 이게 사실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2년형을 받은 그런 사안이고.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이 부인한다고 그냥 이런 일 없었다 넘어갈 게 아니라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준 사람 받은 사람 둘 다 부인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이것도 진상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좀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는 좀 다른 것이 이게 법률 위반이나 어떤 그런 불법 행위에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선 개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다뤄졌던 반면에 아마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최고위원이 어떤 실제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그런 수준일 겁니다. 대통령을 열심히 이렇게 옹호하면은 공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식의 뭐 언급들이었을 텐데 예. 그것이 어떤 공천과 관련한 뭐 바로 어떤 뭐 거래 행위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그분들이 부인하고 있고 뭐 그분들이 정확하게 뭐 어떤 뭐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뭐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이슈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가지고 당의 대응이라는 거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뭐 일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천에 있어가지고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대통령에게 잘 보이거나 뭐 용산에서 오더가 내려와가지고 공천을 획득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로 공정한 경선 내지는 뭐 어떤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공천이 이루어진다라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려야지 이런 논란이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이런 어떤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지 여부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명확한 메시지들을 잘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논란이 좀 조기에 수습이 안 되고 좀 국민들께 의구심을 여전히 좀 남겨두지 않나.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좀 확실한 공천 룰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뭐 누구나 아니면 뭐 무슨 대통령과 친한 검사나 누가 오더라도 비합리적인 전략공천, 낙하산 공천은 없다라는 원칙을 천명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김남국 의원 하면은 또 우리 라디오 오늘 또 패널로 또 해서 저는 이 소식을 보고 더 놀랐고 더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데 자, 이 문제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대처하는 게 정답일까?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내부조사로 끝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민주당에서 좀 늦었지만, 뭐, 진상조사단도 꾸리고, 코인 매각을 뭐, 이렇게 권고하고 한 것은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뭐, 기존에 밝히지 않은 다른 코인 지갑도 있고, 뭐, 그 매수 시기가 어떤 그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혜나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까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걸로 보이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에다가만 소명하겠다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어떤 거래 자금의 출처 그리고 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코인 지갑까지 특정이 돼가지고 김남국 의원의 계좌 내역이 어느 정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게만 소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자금의 출처와 매수 시기, 뭐 매도 시기, 매도 가액을 명확하게 그 홈페이지 캡처 내역 자체를 국민들께 공개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걸 못 한다고 하면은 뭐 당장 저부터도 아니 이거는 정말 뭐가 구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투자가 아니라 정말 뭔가 정치 자금이나 어떤 뇌물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까지 이미 왔습니다. 예, 사실 뭐 공직자가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 그 자체는 합법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요. 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모든 자료 다 밝혀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게 이것도 역시 합리적 추정을 좀 해보자면 100번 양보해서 이게 뭐 합법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좀 투기성 자산 아니겠습니까? 이 가상화폐라는 게. 근데 당시에 뭐 10억 가까운 돈을 모두 그 대기업에 투자돼 있던 그 주식 투자금을 다 뽑아서 여기에 다 몰빵을 했다 하는 거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뭐 투자해본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 내부 무슨 정보, 불법 비밀 정보 이런 걸 취득해서 이용해서 투자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코인의 어떤 내부자 거래가 처벌되냐 안 되냐 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법률적인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과연 적절한 행실이냐라고 하는 정무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자산이 한 9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 9억을 뭐 한 코인에 투자하고 해도 뭐 그럴 수 있다 할 텐데 한 10수억 정도의 자산 중에 9억 원을 특정 하나의 코인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럼요. 예, 상식적이지 않죠. 그럼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면은 S전자에 몰빵 투자를 해도 손이 떨릴 정도의 그렇습니다. 수준의 투자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부자 거래인지 아니면 뭔가 정말 이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와 어떤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심지어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대표보다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양이 더 많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튼 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의구심이 뭐 거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홍준표 시장, 그 홍카콜라와 사이다의 만남 상당히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 만남 자체도 좀 이슈인데 홍 시장이 또 여기서 또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또 내서 더 이슈가 됐는데요. 네. 예, 홍준표 이재명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훨씬 남는 장사죠. 이재명 대표가 남는 장사다. 네, 이재명 왜 대표 그렇습니까? 입장에서는 홍 시장을 만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어떤 행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만남 자체가. 네, 그리고 그 진중권 작가 교수 같은 경우에 그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B급 영수회담 같다.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한 얘기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 설명처럼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제안했을 겁니다. 만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이재명 대표가 훨씬 많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도 중앙 정치권에서 잊혀지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본인이 한번 대선 후보급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뭐 김기현 대표에게 옹졸하다라고 하거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정치를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좀 꽤 센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솔직히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저는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걸 굳이 이재명 대표를 앉혀놓고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저같이 심지어 쓴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 지지층에게 봤을 땐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대통령 1주년이 어제였는데 이제 앞으로 4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하실 말씀 많겠지만 앞으로 4년 중요하니까요. 요거 하나만큼은 좀 바뀌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1분 정도로만 좀 정리해 주시죠.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싫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들이 대통령실의 참모나 심지어는 대통령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뭐 홍준표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염려 내지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배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손을 잡고 가야지 결국은 본인의 세력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과의 협력도 뭐 물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어떤 여당 내의 인물들과의 관계 개선 내지는 어떤 조금 더 폭넓은 협업 이런 것들을 우리 대통령께서 좀 고민하신다면은 저는 그것이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소통의 중요성 말씀해 주시네요. 당내뿐만 아니라 여야 소통, 또 언론 소통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 편, 네 편 갈라치기 하지 않는 그런 모두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 말씀까지 듣죠. 국민의힘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네, 지금 시각 6시 26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손주에게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할머니, 이제는 참 보기 힘들어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그런 할머니의 이미지를 가져와 이야기 할머니라는 사업을 벌여왔죠. 어느덧 15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의 심상훈 단장 연결돼 있습니다. 심상훈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심상훈입니다. 예, 벌써 15주년을 맞이했네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네. 자, 뭐 다들 잘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무엇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입니다. 아, 아름다운이 붙는군요, 앞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제 사업명이 줄여서 이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만 56세에서 만 70세의 그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여성 어르신들을 선발을 해서 예. 네, 소정의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운영을 하고 그 교육 과정을 마치신 이제 이야기 할머님들을 전국에 있는 유아 교육 기관으로 저희들이 파견을 합니다. 예. 그 파견 가신 이제 유아 교육 기관에서 전통 이야기 그다음에 천연 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딱 하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있는 거군요. 만 56세에서 예, 만 70세까지입니까? 지원 자격이? 만 74세까지입니다. 74세까지요. 예. 네. 만 56세부터 74세까지의 할머니. 혹시 저는 이거 좀 아주 궁금증이 들었던 게 할아버지 사업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야기 할아버지 사업? 뭐 그런 요구사항은 많이 들어오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전통시대 때 이제 이 이야기라는 것이 이제 보통 보면 무릎교육 이야기라는 것이 어떤 할머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할아버지들은 이제 서당식 교육의 어떤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근감도 그렇죠. 느끼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동안 여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게 알게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던 그런 노하우도 경험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 할머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주로 이제 케어를 하는 그런 어떤 경험치. 그렇죠. 예. 그런 거 좀 차이가 나서 아직까지는 이야기 할머님 사업만 지금 하려고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123분의 이야기 할머니들 모시고 또 사업 성과 보고회도 가지셨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자, 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지난 2009년에 시작됐잖아요. 바로 네. 우리 경북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국으로 다 확산된 그런 사업인데,
자, 지금 처음 출발할 때 비교하면은 질적인 면, 양적인 면 모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양쪽으로는 이제 30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전국에 3,200분 정도 할머님들께서 한 9,000개 정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업을 거쳐가셨던 분들, 중도에 포기하셨던 분들에서 이 사업에 어떻게든지 참여하셨던 분들이 한 5,000분 정도 넘으시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52만 명 정도 유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누적 인원 하면 한 600만 명 정도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정도, 대단하군요. 예, 양으로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걸 통해서, 할머님들께서 연세가 드시더라도 어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마련이 됐다라는 거. 예. 그 역할이 일반 어떤 성인들이라기보다는 두 세대를 건너뛴 유아들에게 우리 할머님들이 겪었던 어떤 삶의 경험, 예. 그 다음에 그러한 노하우들, 그 다음에 체험을 했던 어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인데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보면 이제 사회적인 성과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제일 큰 뭐 성과는, 이 전통문화에 대한 것들이 좀 거의 이제 잘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유아들이.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님들이 또 정도 느끼기 힘들고, 요새는 이제 핵가족이다 보니까 할머님들하고 같이 살질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성과가 좀 더 많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야기 할머니 분들하고 직접 소통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단장님께서. 네.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우리 할머니들이 어떤 점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어떤 점에 또 큰 보람을 느끼시던가요? 일단은 제일 할머님들께서 이제 좋아하시는 점, 본인 삶의 모습들이 바뀌었다라는 거.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 본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표정이 상당히 많이 밝아졌고. 표정이. 예. 표정은 아이들을 만나야 되니까 항상 이제 부드러운 표정, 온화한 표정, 그런 부분들 연습을 계속 이제 하시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거는 가족들하고 남편분 되시는 분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랬구나.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서. 공감 능력도 키워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과 소통하는데 상당히 많이 좀 좋아졌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이들에게 내가 주는 것보다 할머님들이 아이들에게 받는 사랑이 더 크다. 더 많다. 예. 그리고 또 나를 반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활동을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여기 소름이 좀 확 끼치는데,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할머니분들이. 네, 할머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래요. 그다음에 너무 또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참여하시는 할머니분들께 어떤 보수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보수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보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금전적으로 좀 작습니다만은 우리 할머님들께서 하루에 이제 한 1시간 정도 활동을 하십니다. 1시간, 하루 1시간.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유치원 한 반에서 한 20분 정도 활동을 하셔서 최대한 3반까지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1회당 4만 원 정도를 드리는데요. 이게 보수하기보다는 실비 보상이죠, 교통비. 그렇죠, 예, 우리 할머님들이 거의 또 한복을 많이 입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또 세탁도 하셔야 될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할머님들께서 매주마다 이야기를 한 편씩을 외우셔야 돼요. 공부도 또 많이 하셔야겠네요. 예, 1년에 한 34편 정도 이야기를 외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맙습니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분이 보수 생각하고 일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이렇게 많은 행복을 느끼시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아이들, 유치원생들, 이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그 반응은 어떻던가요?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또, 저기, 아이들이 손꼽아서 기다리고, 할머님이 언제 오실까. 왜냐면, 우리 할머니, 내 할머니는 못 보지만, 할머니라는 분을 또 만나서 그분들이 사랑을 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할머님들 많이 기다리는 편이고요. 예. 또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또 할머님들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야기를 듣던 이제, 유아가 유치원 졸업할 때, 할머님께서 손편지로, 이야기 잘 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의 장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써준 적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동네에서 그 유아를 만났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그 중학생이 하는 얘기가 할머님이 써주신 이 편지를 아직까지 책상 위에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아이들이 할머님 사랑도 많이 기다리고 또 할머님과 가졌던 추억들을 많이 좀 간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 또 이야기를 듣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서로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해 하니까 이 사업 좀 더 늘리셔야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예, 근데 사업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또 현실적으로 좀 많은 좀 가게가 좀 남아있는 편입니다. 이제 뭐, 저출산 때문에, 요새 유아들이 줄지 않습니까? 유아들이 줄게 되면은 유아 교육 기간도 줄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고민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지원하는 분들 많으시죠? 어느 정도입니까? 상당히 좀 많으신 편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0분을 모시기로 공고를 했는데, 지원하신 분들이 3,350분 정도 지원을 하셨습니다. 6대1이 넘는군요. 예, 6대1입니다. 매년 선발 인원이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발 인원에 따라서 뭐 많은 경우에는 한 6,000명 정도 지원을 하시고요. 6,000명이나. 요번처럼 한 500명 정도 적으면은 거의 한 3,500명 정도 지원을 하셔서 평균 한 뭐 6대1에서 7대1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시는 분보다 불합격 떨어지시는 분이 훨씬 많군요. 그래서 뭐 삼수하셔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삼수생도 있고. 혹시 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뭘 보고 이렇게 합격, 불합격을 가리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5가지,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면접 전형을 합니다. 면접을 보시고. 저희 3,300분에 대해서 개별 면접을 저희들이 다 진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할머님 이야기 구현 능력, 그다음 할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품성들,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로서 어떤 가져야 될 자격들, 그런 것들 면밀하게 조금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머님들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 어떤 구현 능력 이걸 위주로 보시고, 혹시 좀 나이가 젊은 분이 좀 유리할까요? 뭐 그런 것도 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지금 뭐. 나이는 따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유치원에도 좀 이야기 할머니가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어떻게 뭐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매년 이제 7월이나 8월경에 할머님들께서 내년도에 활동하실 유아교육기관 모집을 합니다. 7, 8월경에? 그래서 모집해서. 각 유아교육기관에 저희들이 공문하고 홍보지 발송도 하고 대면 홍보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7월 달쯤 되면은 저희들이 이야기 할머니 홈페이지에 이야기 할머니 파견 신청이라는 코너 배너를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직접 들어오셔서 유아교육기관 등록을 하시고 원하시는 요일, 시간,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또 이제 그 유아교육기관 인근에 지금 현재 이야기 할머님이 계시면은, 배정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받아들여지긴 합니까?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도 저희들이, 않아요? 그 지역에 신청한 기관 근처에 할머님이 안 계신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견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요? 할머님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수보다는
신청하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예.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7, 8월경에 모집한다고 하니까 이제 한 두어 달 남았으니까 예. 내년에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잊지 말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과제나 계획이 있다면 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과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유아들 이제 숫자가 좀 줄어서 활동 기간이 좀 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하고 이 이야기 듣는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유치원생까지가 아니라 초등학교 예. 3학년까지. 하기야 뭐 초등학교 3학년도 아기니까요. 너무 어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하고 지금 이제 논의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그래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자라는 의견이라서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할머님들께서 또 활동하시는 기간들도 조금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이 전통 이야기라든가 어떤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대상도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이제 부분을 이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다음 올해부터 조금 이제 현재 지금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이제 활용하고 확산으로 범위를 좀 확대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조금 이제 전통 이야기를 좀 해외를 보급하기 위한 플랫폼을 지금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로까지 해외 보급. 예, 해외 동포 자녀들,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그냥 어떤 교과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고 향후에 이거는 이제 직접 이제 이야기 할머님들이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거로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가 하나의 어떤 예술적인 장르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뭐 이야기 배틀, 그다음에 이야기 배틀에서 선발돼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시는 할머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전국에 걸쳐서 이야기 융복합 순회 공연, 이야기에다가 뭐 국악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접합한 공연을 기획을 해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순회 공연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앞으로 계획이 아주 상당히 많으시네. 우리 단장님 많이 바빠지시겠습니다, 앞으로. 예. 자, 앞으로도 이야기 할머니 사업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의 심상훈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이야기 할머니 사업 얘기하다가 좀 길어져서 시간이 좀 많지가 않은데요. 예,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오늘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네.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건으로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이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코인에 투자한 게 왜 문제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준석 그 전 대표도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뭐 그랬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코인이 한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 근데 자세히 기사를 읽어보니까 21년도 1월에 약 10억 원가량의 LG 디스플레이를 매각해서 가상통화에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우량주인 LG를 매각해서 투기성 자산인 코인에 몰빵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이게 대량 인출이 되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거래로 판단해서 검찰에 통보를 했고 작년에 2차례 벌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그래요. 예. 예, 뭐 김남국 의원은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당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 뭐 자금 출처도 확인돼야 하고 정확한 투자 규모도 확인해야 되고 뭐 불법적인 부분 없다 이렇게 본인 억울하다 하니까 당 차원의 조사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자당 소속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건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져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 네. 예. 지금 의원직 사퇴 요구 목소리도 좀 나오던데요. 그렇게까지 갈 일이라고 그거는 보십니까? 좀 아직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예. 뭐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의원직 사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공세로 몰고 가는 건데 예. 조사할 건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직 뭐 일주일도 안 된 이슈니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터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이 코인 관련 등록 항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야에서 서로 이제 이거 넣어야 된다. 등록 항목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있던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이 또 이렇게 터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신고 항목이 없다고 신고를 안 하는 건 이게 원래 공직기간 동안에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1년마다 한 번씩 신고하잖아요. 예, 그걸 알고 있을 텐데 이거를 신고 안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기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작년에 비해서 내가 원래 재산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뭐라고 소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현금성이 강한 거는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서라도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우리가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 예. 네, 근데 집에 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은행에 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확인할 수도 없는데 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금은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만큼 현금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을 처분해서 내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소를 다 가격을 매겨서 신고를 했을 때 처음엔 항목이 없다고 안 받아줬거든요. 근데 기타 자산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는 팔면 곧바로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 임기가 끝났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월급 이상으로 재산이 늘었지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그것이 비록 등록 코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자신의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을 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이건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서라도 공개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뒤늦었지만 등록 코드 만들어서 등록해야지요. 그렇죠. 예. 의무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의원들 꽤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요. 뭐라 그래야 되나. 정치자금을 숨겨두기에 가장 좋은 데가 코인이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더더욱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공직자는 뭐든지 깨끗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 임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키우는 소까지도 다 신고를 하셨었군요. 재산이 없어서 그건 또 몰랐네요. 그거라도 신고를 했어야 되는. 몇 마리 신고하셨습니까 그때? 그때 저희가 제가 신고를 할 때는 한 70여 마리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많습니까? 네, 있는 거 다 신고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이재명 대표가 대구도 갔다가 양산에도 갔다가 방문이 있었는데, 자, 홍준표 시장 만난 게 꽤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요청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군요, 먼저. 네, 그러니까 이 화요일 날 저희 구미에서 국민보고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내일 홍준표 시장 만난다고 하던데, 이게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쪽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 요구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홍 시장이 답변을 한 거다. 근데 이제 해놓고 나니까 이 만남 과정에서 벌어진 이 홍 시장님 발언 때문에 본의 아니게 홍 시장님이 막 두들겨 맞는 상황이 돼가지고 취지는 좋았는데 의도하지 않게 논란이 되니까 약간 좀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만남을 통해서 뭐 이제 달빛 동맹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광주공항, 대구공항 이 문제가 그날 또 논의가 됐고요. 서로 협력하자. 그래서 예산정책 협의회도 구성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여당의 유력 정치인, 차기 대권 주자라고 거론되고 있는 분과 이 야당의 대표가 만났다는 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이 야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면을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천하람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동하는 중에 잠깐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훨씬 남는 장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남는 장사한 거 맞습니다. 콜라와 사이다의 만남이어서 아주 뭐 탄산이 톡톡 튀었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웃음이 넘쳤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지요. 현장에 같이 계셨습니까? 임미애 위원장도? 저희 바깥에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평산 책방까지 동행을 했고. 아, 다 다녀오셨군요, 같이. 네네. 평산 그 책방에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직접 가니까 가보시니까? 앞치마 입고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 주인이 저희들 맞아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책을 사면 이제 직접 계산해 주시고, 계산하고 나서 이제 사진 좀 찍자 그러면 사진도 찍어주시고, 되게 뭐랄까 잘 어울리고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거의 항상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오후 한 2시 정도까지는 계신다라고는 얘기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 그 현장에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지 않던가요? 그 일반 국민들이? 책방을 열어놓고 나니까 제가 저 밑에다가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한 1.5km 되는 거리를 걸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다들 평산 책방 종이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산의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그곳에 거주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외부인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들이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봉화마을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겠습니다만 그 조만간에 뭐 도로도 좀 넓히고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겠네요. 그래도 준비와 좀 정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들어가는 길도 널찍하게. 그리고 몰라가지고 길을 물었더니 길가에 아주 이제 허리가 90도 정도 구부러진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주민들도 찾아오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긴 그 마을 주민들 사실 그쪽에서 집회도 많고 그래서 한때는 많이 시달렸는데 이렇게. 네, 어제도 시끄러웠어요. 아, 그 반대 시위 집회가 아직도 있나요?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어디서 굉장히 낯익은 음악이 들렸는데 옛날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군부독재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 물러가라 그런 시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군요. 좀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아. 좀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렇군요. 저도 조만간에 한번 좀 찾아가 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시 이전에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주에 좀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